안녕하세요. 지한송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무 분석 두 번째 시간은 재무 상태표를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 분석은 크게 유동성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재무 상태표는 아시죠? 일정 시점에 그때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를 우리는 재무 상태표라고 하고요. 그 재무 상태표에서 있는 지금 재무 상태표에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유동성 분석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아시죠? 얘가 현금화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게 바로 유동성이거든요. 그럼 유동성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하고 구분을 하는 이유 자체가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 그게 기간이 1년 이하인 거, 그리고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놈은 그 1년 이상 동안에 굴리는 그런 자산, 그런 애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얘네들은 바로바로 현금화가 조금 안 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얘네들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바로바로 내가 돈을 황금성이 없다고도 하거든요. 현금화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항목들이죠. 대신에 현금,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런 애들은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은 다소 현금화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토지랑 건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하죠. 얘네들은 토지와 건물에 비해서 유동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동성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동성 비율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유동성 비율 중에서 첫 번째 유동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분자에 유동자산이 들어가고요. 분모에 유동부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는 단기채무죠. 단기채무. 내가 빨리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만기가 1년 이하 남은 그런 부채를 우리는 유동부채라고 하고, 그런 단기채무,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자산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로 유동비율이거든요. 유동비율의 목적이에요. 그럼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게 100%보다 작은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1년 안에 돈을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그거에 미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는 100인데 유동자산이 90이에요. 그럼 얘는 90%죠. 그쵸? 이 90%인데 내가 갚아야 될 돈이 100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90만 현금화가 할 수 있어. 현금화를 90만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유동성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고, 유동성이 나쁘면 기업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돈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당좌 비율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울 거는 당좌 비율인데,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고요. 당좌 자산은 우리가 정의하기를 앞에서 배운 유동자산 1년 이하 동안에 굴리는 그런 자산을 유동자산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유동자산은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도 있고요. 재고자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등등등 유동자산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 중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바로 당좌자산이라고 해요. 왜 재고자산은 제외했을까요? 재고자산은 기업의 창고에 있는 그 자산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빨리빨리 회전이 되면은 좋겠지만 회전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재고들은 사실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지만 이거는 바로바로 현금화가 되기는 좀 힘든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재고자산이라는 놈을 왜 창고에 뒀냐면 이거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재고자산이라는 놈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재고자산이 안 팔리고 쌓여 있다면 그거를 현금화가 가능하다? 의문점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빼서 좀 더 보수적으로 유동성 비율을 한번 측정해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당좌 비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이고요. 당좌 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 현금화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좌 자산으로 유동성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요. 보다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유동 비율이 높은데 당좌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유동 비율은 높아요. 유동 비율은 아까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개념이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로 나눈 개념인데 유동 비율은 높아요. 유동 비율은 높은데 당좌 비율이 낮다. 그러면 이 재고자산이 높은 거죠. 그쵸? 그래서 재고자산이 과다 보유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비율을 보겠습니다. 현금 비율이에요. 말 그대로 현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데 이 얼마인 돈으로 내가 부채, 단기 채무를 갚을 수 있어 라는 유동성 비율을 측정한 것이 바로 현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당좌 자산 중에서 매출채권 그리고 나머지 현금화가 쉽지 않는 그런 것들을 뺀 나머지 금액들을 뺀 오로지 현금만 가지고 부채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동 비율, 당좌 비율, 현금 비율 중에서는 현금 비율이 지금 여기서 배운 현금 비율이 가장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리고 보수적이라는 거죠. 자, 유동 비율보다는 당좌 비율이 더 직접적이고 보수적이고요. 당좌 비율보다는 현금 비율이 보다 더 직접적이고 보수적인 겁니다. 자, 네 번째 유동성 비율은 바로 순운전자본 비율입니다. 그럼 순운전자본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금액이네요. 순운전자본은. 그래서 순운전자본 비율은 그 순운전자본을 우리가 구한 순운전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순운전자본은 절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금액을 총자산 대비로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총자산 대비 나눈 나눈 비율이 바로 순운전자본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현금 비율, 당좌 비율, 유동 비율 이거와 다르게 순운전자본 비율이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죠. 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총자산은 당연히 플러스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떨 때? 유동비율이 100% 미만일 때예요. 조금 다르게 좀 돌려서 말한 건데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유동자산이 분자에 있는 유동자산이 분모에 있는 유동부채보다 작을 때 이게 더 유동부채보다 작을 때 100% 미만인 거죠. 그럼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작다면 요 금액 자체가 음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면 순운전자본 비율은 음액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운전자본 비율까지 배웠고요. 한번 이 재무상태표를 보고